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실질적인 작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제 보면 허구적 화자가 보는 사랑과 이별 찾으셨나요? 네, 거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열림과 닫힘의 미학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식물 의상과 꽃 이미지라고 나와 있죠. 식물 의상과 꽃 이미지. 네. 그래서 이 임재는 시에서 이 화자에 대한 파악은, 화자를 이제 우리가 시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제 가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시적 화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적 화자. 시적 화자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시적 화자는. 그러니까 김수월의 진달래꽃에 보면 시적 화자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수월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수월이 여자의 가면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화자.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경계 이런 것을 구별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한민족들은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집단 무의식인 거 아세요? 여기도 지금 보면 흰 옷 입고 오신 분이 여기 서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다 백이민족인 거예요. 맞죠? 검은 옷을 입어도 예, 그러니까 그게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의식이 넘겨보세요. 뒤에 의식의 세계, 그 다음 페이지. 또한 무의식의 연장선. 우리가 이 뭡니까 그 프로이드 알죠? 프로이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 써놓았어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 멋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을 더 이제 강조한 거죠. 이 의식이다. 이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아는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주체적인 기제. 이 기제란 말도 좀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장치라고 써요. 장치.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방어 장치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기제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잠재적인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 사람의 자아는. 그렇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무의식의 표출 아닙니까? 맞죠? 이 무의식이. 그래서 자아는 외적 세계, 의식층에 적용하려는 두 가지 지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당연히 허구적 화자와 관련이 있겠죠. 왜? 실질적인 화자라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제가 뭡니까? 그 정철의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인곡 기억나시죠? 삼위인곡에 나오는 여자는 실제로 정철, 그렇죠. 임금을 생각하는 어떤 정철 자신을 여인으로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시인의 실제 인격과는 구별되도록 창조된 가상적 인물이다. 뭐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시를 전체를 지배하는 주체적인 발언자. 그래서 독자는 화자가 허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축적인 시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마치 작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작가인 것처럼. 그래서 이 함축적 시인이 가면을 쓴 바로 시적 화자고요. 자, 폐강가라고 하는 임재의 시가 이제 나오는데, 자, 요 시는 한번 이해준 양송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폐강가 임재. 폐강이와 답춘양 강상수양 정단적 무한연사 약가직 위군 제작 무의상 대동강 아가씨 봄볕 쬐러 나왔다가 강위의 수양버들 보니 애간장 녹는데 아련한 버들가지로 옷감을 짤 수 있다면 임을 위한 춤옷을 짓고 싶어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역시 낭송가님 다르시네요.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뭐라고 하냐면 칠원절구라고 합니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칠원절구. 7개 되는데 이런 칠원절구는 4-3으로 끊는 거예요. 4-3.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야겠어요? 폐강여 아에서 끊어. 일단 끊어보세요. 아. 그 다음에 수양 4글자. 그 다음에 무한연사 이렇게 끊고요. 위군제착 작에서 끊고. 이걸 잘못 끊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해가 아니라.
그래서 폐강은 뭐냐면 대동강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셔야 좋습니다. 대동강의 노래예요. 임재가. 자, 대동강의 여아, 아가씨를 여아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아가씨가 답춘향이죠. 답은 밟을 답자예요. 밟는다. 발로. 춘향 본볕을 밟아요. 그런데 강상, 강 위에 수양이라는 게 늘어뜨려진 버드나물. 그러니까 수양버들이 늘어진 버드나물 아니에요? 그래서 수양버들이죠. 그걸 보니까 이때 정은요, 이게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그걸 보니까 바로 단장, 애간장이 끊어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애간장이 끊어져. 자, 무한연사. 무한은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 연사라는 것은 이게 버들가지를 가리켜요. 이 연사라는 게. 연사를 그 연기 연자와 줄사자거든요. 직역을 하면 연기의 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얇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약가지. 이 약은 만약이라고 써요. 만약. 같을 약자가 아니에요. 만약. 가히. 직은 배를 짤 직자예요. 배짤직. 배를 짤 수 있다면 위군. 자, 이때 위는 위하여라고 써요. 위하여. 멋멋을 위하여. 그 다음에 군은 그대. 임금이 아니에요. 그대를 위하여 제작. 만들고 싶다. 뭘 만들고 싶어요? 무의상. 춤옷을 만들고 싶다. 춤출 무자의 의상이잖아요. 춤의 옷을 만들고 싶어요. 멋지죠? 임재가 이걸 썼다니까요. 완전히 시적인 화자가 여자잖아요. 표현 멋있지 않습니까? 표현 한번 읽어보세요. 버들가지로 옷감을 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폐강은 이 대동강의 이름이고, 얘부터 남녀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 정지상의 송인에서 보면 대동강수 하시진구 별루년년 첨록파라 이런 거 있지 않나요? 5월장제 초색다니 송군남포 동비가라.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하시진. 별루년년 첨록파라.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덮어치는. 그러니까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첨록파라. 이게 뭐냐면 이 대동강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을 해. 근데 여자가 이제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려. 그러니까 배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 가지고. 엄청난 뻥이지만 멋있죠. 대동강이 안 마른 이유는 여자들의 눈물 때문에 안 마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안 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정지상의 송인. 정지상의 송인. 예, 송인. 대동강이라고도 하고요. 송인이라고도 하고. 정지상이라는 시인의 임을 보낸다는 거죠. 송인이라는. 보낼 송자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이제 하여튼 대동강에서 임을 원망하지 않고 배를 내놓는 사국을 원망하는 거죠. 그 서경별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제가 써놨죠. 밑에 18번 각주 찾아보세요. 있죠? 서경별국. 17번에 대동강과 관련된 이별은 고려가요. 서경별국부터 정지상의 송인까지 다양하다. 여기 쭉 나오죠.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결국은 이 서경별국은 이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나와 멀리 떨어지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내가 배 짜는 거 그만두고 당신 쫓아가겠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멋진 직장 있잖아요. 대기업 직장을 때려치고 당신을 쫓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이 글에서는 이 내 남편이나 내 애인이 아주 바람둥이에요. 내 남편이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여기 가면, 배를 타고 가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 원래는? 이 동네로 남편이 갔어요, 남자친구가. 남자를 원망해야죠. 근데 남자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냐? 이 뱃사공을 원망하냐? 왜 내 남편이 바람둥인데, 너는 내 애인을 이 마을로 데려다 줬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이 국문과 하시면 제가 막 다 설명하고 이것만 설명할 1시간 걸려요, 진짜. 근데 다 설명할 수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재밌는 게 고려 가요. 여러분 가시리라는 노래 보세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아시죠? 그거 보면 여성들이 어때? 되게 A 불비죠. 슬퍼도 슬퍼하지 않죠. 캔디하고 똑같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근데 이걸 보면 완전히 투사적이지 않나요?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같은 고려 가요인데 이 가시리는 되게 여성적이고 순종적인데 이 작품 특히 이제 서경별국 그러냐 그러니까 평양 여성들이 좀 투사적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자체가 이제 평양의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보면 사공을 원망한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에서도 작자는 수양버드를 꺾음으로써 버드나무의 이별의 연정, 안타까운 심리를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들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휘무지가 잘 돼. 휘무지가 뭐냐면 가지만 이렇게 묻어도 여기서 싹이 나. 이 버드나무가. 휘무지라고 그래. 이 전문적인 용어로. 또 화해 전문이신데. 제가 또 맞습니다. 예, 이 휘무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력. 네, 생명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버드나무예요. 개나리도 그냥 깎고 싶은 그렇죠. 개나리도 그런데 이제 이 버드나무를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익스피어의 소네트 중에서도 사랑의 감정을 드러낸 작품이 소네트 18번인데요. 이 작품은 세익스피어의 소네트 중에 가장 많이 애송돼요. 그래서 18번의 원문이 있는데 뭐 영어는 뭐 이제 밑에 쭉 나왔는데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우리말 된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요? 셰익스피어. 그대를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요? 그대 더 아름답고 더 온화하여라. 짙은 바람은 5월의 향긋한 꽃봉오리 뒤흔들고 여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만 하다. 때로 태양은 너무나 뜨겁게 비치고 금빛 얼굴에는 먹구름 끼어 흐려지기도 한다. 어떤 미인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 기운하니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아름다운 자태 일그러진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Should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라고 나왔잖아요. 이 D가 U예요. U의 보어예요. 이 세익스피어 시대는 U라고 안 하고 THE라고 나왔죠. 영어? U라고 써서 U의 보어입니다. 이게. 옛날 말이라고 옛날 말. 그러니까 내가 비교할까요? 그대를 여름의 날과 도 알트라고 나왔잖아요. 그 두 번째 때. 도 알트는 UR의 보어예요. UR. 써놓으세요. 당신은 뭐뭐이다. 이 알트가 예술이 아니에요. 알트가 예술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more lovely, 더욱더 사랑스럽고 more temperate, 더욱더 온화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 영어까지 읽으려면 날새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보세요. 이 세익스피어는 이 시에서 그댈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라고 시작되죠. 여름날보다 사랑스럽고 온화하다는 거예요. 매서운 바람이 피어난 5월의 꽃망울을 뒤흔드는가 하면 여름의 기간은 짧고 때로는 너무나 덥거나 그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구름으로 해를 가려요. 여름이. 그래서 그 다음에 7, 8행에서 넘어가서 보세요. 7, 8행에서 이 시인은 아름다운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해서건 자연의 운행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오래 갑니까? 우리가 개나리 진달래가 있지만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시에서도 그런 말 있죠. 뭡니까? 연년세세 화상사로되 세세년년 인부동이라. 그러니까 해마다 꽃은 서로 같지만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않다. 이런 말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꽃은 물론 내년에 피지만 사라지잖아요. 만나 틀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자연의 변화는 아름다움이 아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들어보셨죠? 이데아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말이 원래 이데아에서 나온 거 아시죠? 굿 아이디어. 이게 이데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데아. 이게 이데아를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눈이 하나 넌센스 퀴즈. 좋은 사슬. 이 영어를 뭔지 아세요? 굿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 왜 굿 아이디어예요? 굿 좋죠. 아이가 눈이죠. 디어가 사슴이죠. 굿 아이디어. 그러니까 굿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넌센스로.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임재시에 나타난 버들가지 두 번째 단락이죠. 사랑의 영원함을 나타낸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버들가지는 가지를 땅에 심어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기생 홍랑이 삼당신 가운데 최경창과 이별하면서 시를 지어요. 자, 그래서 이 시도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정신적인 아름다움, 그렇죠? 플라토닉 러브라고 들어보셨죠? 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 시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취미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셰익스피어. 네,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보시고요.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들. 자신은 창밖이 싱거두고 보셔쇼.
밤비에 새니봇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셔줘. 그러니까 맷버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버들이죠. 가래라는 것은 가려서 요즘 말로 써놓으세요. 꺾어는 꺾는다. 꺾어서 보내겠다. 님의 손재는 님에게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님에게.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은 뭐겠어? 창 밖에. 이해가시죠?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니봇. 이 새니봇은 새 잎이 요즘 말로 밤비에 새 잎이 나면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참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랑의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없어서 못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한자가 아세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예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무에 가면 사랑도 있죠. 사랑도 이게 사랑의 한자 표현이에요. 사랑이 이게 한자로 생각을 해주고 그 사람을 헤아려줘야 돼. 근데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경창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이 북해 평사로 이제 경성에 있을 때 기생홍남과 지냈는데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제 배웅도 나오고요. 버들가지를 꺾어 불러요. 시적을 하지 않은 홍랑의 사랑의 징표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원함이 플라톤의 뭡니까? 이데아와 상징하고, 또 임재시에 나오는 버들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했다면 세익스피어의 사랑의 소네트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Darling Birds of May, 5월의 향긋한 꽃봉오리는 여름의 강풍을 만나면 뭐예요? 곧 흔들려서 날려 없어질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인은 자연 속에 또는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어때요? 열림의 닫힘이에요. 다 열림이죠. 열려 있잖아요. 열림의 미학이다. 그런데 이 열림의 미학 말고 닫힘의 미학을 제가 이제 써놨어요. 닫힘의 미학은 막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무어별이라는 시거든요. 이별의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무어별인데, 이 무어별 한번 읽어주시면. 무어별 임재 15월개며 수인 무어별 귀래 엄중문 읍향 이화월 15 아리따운 아가씨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는데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백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게 보면 임재가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잘 썼는지. 그러니까 무어별은 말없이 헤어진다는 건 15세의 월계녀가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그 이제 밑에 월계녀 좀 설명이 될 거예요. 수인, 부끄러울 숫자예요. 사람을 부끄러워서 무어별, 이별의 말을 못해. 요즘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이 당시 옛날에만 해도 여자가 이렇게 먼저 사랑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귀래 돌아와서 엄은 다들 엄자예요. 다들 엄. 중문을 닫고, 읍향, 우르읍자예요. 우르읍자. 향할 향자, 이화, 백꽃, 달, 백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자, 월계는 월나라의 시냇가고, 중국의 춘추시대 월나라의, 여러분 서시 유명하죠. 미인이잖아요. 미인.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난 거예요. 마음에 둔. 그랬는데 남들 눈에 띄니까 부끄러우니까 이별의 인사도 못하고 가요. 이별의 인사는 잘 가요가 아니라 어느 때 다시 만나요. 옛날에 무슨 뭐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 못하고 왔으니 만날 기억이 없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중문은 대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거예요? 열린 거예요? 닫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닫힘의 미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이기도 하지만 의사 표현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창모 노래 중에 문을 열어, 뭐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문으로 내가 뭐 살며시 들어가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래도 잘하세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북 부안의 관계였던 매창도, 이 매창은 여러분 부안에 가면 매창 공원이 있어요. 꼭 가보세요. 이 서울로 간 선비 유희경을 그림에 쓴 시조가 있죠. 자, 시조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풍류만. 예, 아니 이와 흙뿌릴 때 거기. 이와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날 생각난가. 어디요? 계속? 예. 아니,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예, 예, 읽으셨습니다. 예, 이게 이화우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화우는 뜻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이화우는 이게 백꽃 그 달이잖아요. 백꽃 비잖아요. 맞죠? 이가 백이고 화가 우잖아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첫 번째 백꽃이 비처럼 떨어져. 백꽃이 비처럼 떨어져. 두 번째 비가 떨어질 때 내리는 백꽃이. 비가 떨어질 때 이게 선우세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이런 게 바로 앰비규어티예요. 앰비규어티. 이 문학의 장점은 앰비규어티죠. 애매성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게 앰비규어티예요. 이 시는 여러분 이제 시도 쓰시고 뭐 그러시지만 한 가지로만 해석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야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왜 유명하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니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섬이 진짜 섬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단절일 수도 있고 의사의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화우 뿌릴 때 이별했죠? 추풍낙엽, 가을바람 떨어지는 입에 생각을 했느냐? 자, 넘어가서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쓴 시도 무어별처럼 이별의 심정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에서도 거기 이제 임제 무어별처럼 이별의 심정을 나타내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도 있어요. 거기 소네트 109번이라고 나오죠? 소네트 109번 한번 읽어주시면. 네. 내게 심의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셰익스피어. 내게 심의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떠나 있어 나의 정열이 약해진 것 같이 보이오리라. 그대 가슴에 깃들어 있는 나의 혼을 그리 쉽사리 떠날 수 있다면 내 몸도 쉬 버릴 수 있으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연인과 이별이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 떠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재, absence.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뜻으로 쓰였는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제 연인에게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정열이죠. 패션. 정열이 열정이 약해진 것 같아도 마음속에 사랑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믿음이다는 믿음. 그러니까 떠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들어보셨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보세요. 아까 여기 지금 버드나무 가지고 버들가지 가지고 한 시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내가 당신과 떨어져 있지만 버드나무를 보고 나인 것처럼 여겨라. 이러지 않습니까? 또 3, 4행에서는 멀어지는 것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어렵다. From myself depart.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myself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myself가 붙으면 나 자신인 거 아시죠? 그런데 myself는 이건 나의 자아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my하고 self가 떨어질 때하고 붙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myself는 나 자신이고 myself는 나를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my true spirit, 나의 진정한 마음이 있죠? 이거 상징 일맥상통하고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님하고 헤어졌다라든가 님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첫사랑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첫사랑을 내가 이제 뭐죠 헤어졌어요. 그러면 부재하죠 그 사람이.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재 속의 현존이에요. 멋지죠? 근데 현존 속의 부재는 뭔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그 옆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죠. 옆에서 한 10년 살면 막 마음도 설레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네, 그 무덤덤하고 그게 현존 속의 부재. 현존하지만 부재. 현존 속의 부재고 부재 속의 현존은 떨어져 있지만 존재하는 것 같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도 막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예, 지금은.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실제적 화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죽음, 종교적 미학인데 이 도교의 학 의상과 제가 기독교의 종소리 이미지라고 썼는데요. 이 허구적인 화자가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고 시인 자신의 모습이 이제 투영된 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화자를 나타내는 시조 작품이 이제 드디어 임재가 지은 한우가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한우라는 것은요 뜻이 두 가지예요. 차가운 비란 뜻이죠. 한우. 그렇지. 차가운 비란 뜻도 있고, 그렇죠. 차란자의 비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한우잖아요. 한우. 소한우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차가운 비죠. 두 번째는 기생 이름이에요. 우리 그 황진희 씨에 보면 명월이 망공상한 이런 말 있죠? 그거 뭡니까? 이 명월이 밝은 달도 되지만 항진도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염정 씨의 절정입니다. 염정 시조에. 자, 그래서 한우에게 지은 시조가 한우가인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임제 풍류와 염정의 기세를 보여줍니다. 북천이 말타컨을 우장없이 길을 나니 임제. 북천이 말타컨을 우장없이 길을 나니 산이 난 눈이 오고 들에 난 참비로다. 오날은 참비 맞아시니 얼어잘까 하노라. 네, 잘 읽으셨어요. 자, 이거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북쪽 하늘이, 북천 북쪽 하늘이 맑아요. 아주 맑아. 클리어해. 그래서 우장은 비옷이라고 썼는데 비옷. 판초이 같은 거 비옷 있잖아요. 비옷이 없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산에 눈이 와요. 들에 참비가 와. 근데 재밌는 것은 참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우라고 그랬죠? 기생. 그러니까 이게 참비가 내린다는 뜻도 있고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구하고 눈 맞은 거예요? 기생 한우하고 눈을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비를 맞았어. 한우와 눈이 맞았으니 얼어잘까 한다. 자, 얼어잔다는 것이 뜻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얼어 죽겠다. 얼어서 죽는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왜 어른이냐면 얼우다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다 니은이 붙인 거거든요. 얼우다라는 건 정을 통하다는 뜻이에요. 정을 통하다고. 원래 니은이라는 것은 관형사의 어민인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명사의 어민을 쓰였어요. 어른할 때 이건. 원래 니은이 붙으면 나의 살던 고향은 관형사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명사형을 써요. 정을 통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어잘까가 두 가지인 거 아시겠죠? 추워서 얼어잔다. 한우와 정을 통한다. 이런 시라고요. 자, 그래서 한우는 임제 시조에 바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시를 짓는데, 자, 이 시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호탕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시 읽어주실래요?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한우.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녹아잘까 하노라. 예.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게 누구의 시라고 그랬죠? 제가 시조라고 그랬죠? 임제의 시조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헷갈리시면. 밑에 있는 시조는 한우의 시조예요. 기생 한우의. 자, 보세요. 왜 당신은 얼어잡니까? 무슨 일로 얼어자겠습니까? 원앙침, 원앙이 있는 베개와 비치금, 비치색이 나는 이불의 이불금자. 이불을 어디다 두고 얼어잤느냐? 요즘 말로 에이스 침대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장소, 뭐 돌침대 이런 거 있는데 왜 얼어잤냐? 오늘은 참비를 맞았어. 저와 눈이 맞았으니 녹아잘까 하노라. 저와 이해 가십니까?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래서 임제 한우의 시가 엠프슨이 말하는 애매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한우라는 것도 애매성이고 얼다라는 것도 애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와 맞지 않은 낭만적 감수성을 지닌 시인이죠. 그래서 임제는 38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몇 달 전에 자만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쓴 시 기억나요? 아까 제가 자만시라는 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쓰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쓴 시. 제가 아까 읽으실 때 설명드렸어요. 자만시라는 말. 자, 거기 한번 시 읽어주실래요? 강한 풍류 40년 임제. 강한 풍류 40년 청명용득 동시인. 여금학가 초진망 해상반도 자우신. 강한 풍류 당시 사람들, 강한 풍류 40년 세월 동안 맑은 명성 당시 사람들 울리고도 남으리. 이제야 학타고 세강 굴레 벗었나니 바닷가의 반도는 열매 새로 있겠구나. 예, 잘 보셨습니다. 이 시가 이제 그 밑에 제가 28번에도 각도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강한 풍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뭐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아주 호탕한 생활을 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주 나는 호탕하게 살았다. 지금 호탕한지 아까 임제의 시조를 보면 알겠죠. 얼마나 호탕했는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임제 일화들이 여기서 다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40년 세월 살았는데 내 맑은 명성은 울리고 남았다. 내 로맨티시스트로. 이제 학타고, 학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도구가 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 막 학 타고 다니죠. 다 그 이상향 유토피아로 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세간 굴레를 벗어나니까 바닷가 반도의 열매가 있겠다. 자, 이 바닷가 반도는 밑에 29번 각주를 좀 볼까요? 반도는 신화 중에 나오는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인데 30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요.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 이 열매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3000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바닷가의 반도가 열매가 새로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은 나는 죽어서라도 이런 이상향의 세계에 가서 정말 내 뜻을 펼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시대와 맞지 않은 자만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자만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칭향만이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죠.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자만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칭향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잘났어 정말. 그게 칭향이에요. 나를 좀 우쭐대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차성, 비탄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음을 통해서 삶을 조명해내는 자만시와는 달리 아까 이제 신선세계 기억나시죠? 신선세계 이야기하고 또 죽음을 초탈하는 그런 것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임제는 자신의 사후에 대해 도교적 이미지를 학 의상을 통해 구현하고 있고 시적 화자를 선계, 신선세계로 이르게 하는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시인데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1도 죽음에 관한 시.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낭송 시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네트 71 셰익스피어. 내가 죽거든 싸늘하고 음산한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보다 오래 애도하지 마세요. 가장 더러운 구더기와 살려고 내가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났다고 세상에 경고하세요. 이 식구를 읽어도 시를 쓴 손을 기억하지 마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대의 향기로운 머리에서 잊혀지길 바라니까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세금이고 두 번째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또 악의적이고 저속한 세상에 대한 훈계 넘겨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유한하죠. 인생은 유한하죠.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절실을 느끼는 시인은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고, 임제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죠. 죽기 전에 쓴 게 자만시라고 그랬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1590년과 1600년 사이 10년 동안 쓰여졌을 것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임제는 이제 자신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도교적 학의상, 아까 썼죠? 시를 썼다면 셰익스피어는 기독교적인 종소리 이미지. 종소리, 기독교의 종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침울함, 고독감을 종소리에 비유했고, 자신의 사후에 죽고 나서 사랑한 사람이 생각하면 슬퍼할 것이니 애도하지 말라. 그렇죠? 종소리는, 여러분 종소리가 교회에 다니시면 어때? 사람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절의 풍경 소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제는 자신이 살던 세상을 강한 풍류 40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이 역겨운 세상이라고 This my world 하면서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임제는 조선을 대표한 로맨티시스트, 아까 로맨티스트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양의 셰익스피어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고 16세기 신분의 한계가 있는 사회에서 자유연애를 가졌어요. 아까 읽어보셨죠? 임제가 얼마나 자유연. 이거 말고도 이 연문이 되게 많습니다. 임제의 연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이 준 권리다, 이런 것은. 그리고 또 풍모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따랐었다고 그래요, 임제를. 그래서 음률의 달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악기도 연주를 잘했어요. 요즘 말로 뮤지션이었어요, 뮤지션. 그리고 셰익스피어도 영국을 대표하는 로맨티스트였고 서양의 임제라고 했다고 그랬죠.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 뭐 시비아 이런 걸 썼는데, 이 셰익스피어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야기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요, 이 셰익스피어가 왜 유명한 건지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뭐가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이 로미오가 줄리엣이 있는 곳에 발코니로 가잖아요. 그때 로미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How did you overpulse this wall? 어떻게 당신은 뛰어넘었습니까? overpulse this wall.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이해가죠? 네. 어떻게 이 담장을 뛰어넘었으니까 줄리엣이 말해. 자, 로미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I overpurchased. 난 뛰어넘었습니다. This war.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이야기?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과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날개. 네? 사랑과 애정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갔다. 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했을 사랑과 텐데 날개를 날개가 되어. 자, 그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거 보면 정말 세이스가 대단하다. 자, 보세요. 놀라요. 자, 사랑이라는 써놓으세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들었어.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사뿐히 뛰어넘어. 저 보세요. 보통 사람 어때요? 사랑의 힘으로 이러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날개가 뭐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사랑의 날개도 틀린 거예요. 사랑의 날개가 아니라 이거 여덟 편지 여러분 써먹을 시기가 지나서 아깝네.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참 요즘 말 머리에 피도 안 맞는 애들이 중학교 한 2학년 애들이 그렇죠?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맞죠? 16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이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이게 썼습니다. 하여튼 자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썼고요. 글재주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심연을 깨뜨리고 임재 한시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소네트도 애정시가 아니라는 말씀도 했죠. 소네트 있잖아요. 삶과 죽음과 철학 등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 자 마지막 제가 딱 이제 12시 반에 끝내려고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두 단락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임재 세익스피어는 16세기라는 동시대를 살면서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급사회의 한계 속에서 낭만적인 사고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썼고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썼죠. 특히 사랑, 이별, 죽음을 주제로 썼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생트베브를 인용했어요. 그 나무의 그 열매. 그래서 나무를 관찰해보면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알 수가 있죠. 싹수가 어떻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외적 조건을 잘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 전기 비평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전기와 작가가 속한 시대적 환경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작가의 전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신비평에서는 무시하고 작품만 바라고 했지만 작가의 전기를 무시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재와 세익스피어는 이런 낭만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시대를 뛰어넘은 대문호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쭉 강의를 했는데요. 뭐 더 제가 할 얘기는 무지 많은데 뭐 제가 또 저는 시간을 약속을 잘 완수하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 마치겠고 오늘 또 이렇게 낭송해 주신 이혜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뭐 90분 동안 이렇게 제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강의. 대학에서 들어주는 강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장문원 교수님은 이제 6월달에 또 한 주 맡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 아주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